다른 세상에 가 있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꿰고 있는 그 의식을 즐기고 또 탐험하면서 새로이 얻은 아함들을 되새겼다. 그러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또 한 번 아버지의 존재가 나를 감싸주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마치 아버지가 날 안아주는 것 같았다. 아빠, 저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넌 언제나 집에 있단다, 아가. 아버지가 내게 힘주어 말했다. 넌 늘 집에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거야.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자라면서는 아버지와 그렇게 가깝다고 느낀 적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아버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오직 아름답고 조건 없는 사랑뿐이었다. 몸을 입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 동안에는 인도 문화의 규범에 나를 순응시키려는 아버지 때문에 실망스러운 적이 많았다. 아버지는 나를 젊은 나이에 결혼시키려 했고 번번이 아버지 말을 어긴다며 나를 무슨 사회 부적응자처럼 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떤 물리적 제약이나 문화적 기대치 같은 구속 없이 오로지 순수한 사랑만을 아버지한테서 받는다는 느낌이었다.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아버지가 내게 강제했던 문화적 압박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들은 육체적 존재일 때의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 죽음 이후의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 가치관들은 사후의 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직 아버지와 나 사이의 연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뿐이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걸 실감했다. 정말 놀라웠다. 이제야 마침내 집에 온 것 같았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했다. 아버지의 말을 그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도 내내 우리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에게 힘을 주었고 엄마를 지켜보며 함께 있었으며 내 결혼식 때도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도 내 곁에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본질과 내가 한층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직은 집에 올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나와 같이 집으로 갈지 네 몸으로 돌아갈지는 여전히 네가 선택할 몫이란다. 하지만 내 몸은 암이 퍼져 너무 아프고 기력도 없고 완전히 만신창이인걸요. 아버지 말에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온 반응이었다. 뭐 때문에 제가 저 몸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고통밖에 없는데요. 나만이 아니라 엄마와 데니한테도요. 돌아가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상태가 말할 수 없이 황홀해서이기도 했지만
나는 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떠올리기도 싫었다. 지금 있는 곳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었다.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은 너무 놀라운 것이라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내가 어느 쪽으로든 의식을 주면 그와 관련한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무의미해 보였다. 시간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고려할 요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는 의사들이 내 장기를 다시 살리려고 갖가지 검사를 했고 검사 보고서도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쪽 세상에서는 그 검사 보고서의 결과가 내 결정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몸으로 돌아가 계속 살아갈지 아니면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할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검사 결과는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될 것이요.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장기들이 기능을 되찾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 터였다. 그 순간에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자 내 몸이 죽어가는 것이 의식되었고 의사들이 식구들에게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하며 내 죽음을 알리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온 것 같구나. 아가, 더 가면 이제는 돌아가지 못한다. 나는 비록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내 앞에 어떤 경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말하자면 에너지 차원에서 표시된 투명 문턱 같은 것이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물리적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본 광경대로 우리 가족은 내가 말기 림프종에 따른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을 것이다. 조건 없는 사랑 속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고 나는 이 문턱을 넘어 그 사랑을 영원히 느끼고만 싶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창조물의 순수한 본질 안에 그 하나임 속에 감싸여 있는 느낌이었다. 아무런 고통도, 괴로움도, 드라마도, 애고도 없었다. 나는 내 사망 소식에 우리 가족이 보일 반응 쪽으로 의식을 돌렸다. 데니가 내 힘없는 손을 꽉 쥔 채 생기 없는 내 가슴에 고개를 묻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몸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깊은 흐느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막 도착한 안우보빠는 시간을 맞추어 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했다. 내 육체와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끌려 들어가는 찰나 나는 또다시 감정으로부터 물러서는 나를 발견했다. 다시 한번 나는 더 커다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느낌에 휩싸였다. 내가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해도 모든 것은 더 커다란 삶의 테피스트리 안에서 정확히 계획된 대로 진행될 것이었다.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 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란 걸 알게 된 것이다. 몇 달,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되리라는 사실을. 내가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내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내 몸이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일 나의 내적 자아가 자신의 광대함을, 만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몸은 곧 그것을 반영하여 삽시간에 치유될 것이었다. 언제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기는 했지만 나는 여기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목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뭐지? 어떻게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밖으로 나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곧 알았다. 그것은 내 앞에 펼쳐질 것이었다.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쩌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내 일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것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일이 펼쳐지게끔 허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 허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직 내 자신이 되는 것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 지난한 삶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실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가 결함이 있다는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우리의 본질은 그 핵심이 순수한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전체에서 왔고 또 전체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를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사랑이 되는 것과 본연의 자기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번개를 맞은 느낌이었다. 그저 내 본 모습인 사랑이 됨으로써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전에는 결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너무도 분명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같은 전체의 일면들이라면, 그리고 그 전체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당연히 본래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진실대로 사는 것, 본디 제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이 진실을 확증해 주기라도 하듯 아버지와 친구 소니가 내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진짜 네가 누군지 알았으니 돌아가 두려움 없이 네 삶을 살려무나. 새벽 4시경이었다. 내 몸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호흡이 곤란해 질식할 것 같은 상태였다. 데니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생각에 새파랗게 질려 비상호출기를 눌렀다.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나를 보더니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 같다며 의사를 불렀다. 그러고는 나를 돌려 눕히고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20분 정도 지나 의사가 도착했다. 의사는 데니에게 내 폐에 수액이 가득 차서 내가 질식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간호사에게 흉수 제거 장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간호사가 긴 바늘이 달린 투명한 비닐백처럼 생긴 것을 가져왔고 의사는 그 장치 끝에 달린 바늘을 내 등에 찌르더니 폐까지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러자 수액이 바늘을 통해 투명한 봉지 안으로 들어왔다. 이를 서너 차례 반복하더니 봉지에 1리터 정도 액체가 찾아 바늘을 내 몸에서 빼냈다. 나는 여전히 내 몸을 볼 수 있었는데 몸은 이제 한결 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데니는 오전 내내 내 침상을 떠나지 않았고 오후에도 내 손을 꼭 붙잡은 채 머리맡 계기판과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4시경 서서히 눈을 뜨자 흐릿하지만 사위가 눈에 들어왔다.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의 윤곽이 간신히 보였다. 데니였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깨어났어요. 정말 행복해하는 목소리였다. 혼수 상태에 들어간 지 약 30시간 만인 2월 3일 오후였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내가 다른 세상에서 겪은 일을 식구들에게 차근차근 들려주었고 내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도 상당 부분 설명해 주었다. 나는 놀라워하는 식구들에게 내가 본 일을 거의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내 옆에서 오고 간 대화들. 병실 바깥이나 복도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오갔던 대화까지도 모두 옮겼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처치들도 설명할 수 있었고 나를 진료한 의사와 간호사들도 모두 알아보았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의사들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이틀 만에 내 장기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독소가 쌓여서 부어올랐던 팔다리도 붓기가 대부분 빠졌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의사들에게 혼자서 먹을 수 있으니 코에 연결된 영양관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검사를 한 다른 의사도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종양이 눈에 띄게 작아졌어요. 아니, 굉장히 작아졌군요. 불과 사흘 만에 말이에요. 임파선의 부종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다음 날은 기쁘게도 산소통까지 떼어냈다. 검사 결과 내가 기계의 도움 없이 숨쉬고 있다는 게 확인되어 기계를 제거한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앉을 수도 있었다. 머리를 오래 들고 있기에는 아직 힘이 붙여
목 뒤에 베개를 대고 있어야 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나는 여전히 기분이 몹시 고양되어 있었다. 식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고 특히 오빠 얼굴을 보고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듣는 게 무척이나 좋았다. 나는 그때까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급기야 의사들은 내가 다른 중환자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여기기에 이르렀다. 다른 중환자들 가족이 내 침대 커튼 뒤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에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환자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의사가 아침 회진을 하러 와서 말했다. 환자분 파일에다 대체 뭐라고 써야 하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깨어난 지 닷새째 되는 날, 나는 일반실로 옮겨졌다. 거기서는 마음껏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웃을 수도 있었다. 나는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 정신은 또렷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했기에 나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그만 울고 싶어졌다. 저쪽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유를 남겨두고 떠나왔다는 슬픔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동시에 이곳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다. 아쉬움과 기쁨의 눈물이 동시에 흘렀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모두와, 그러니까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간호사와 의사, 내 병실에 들어오는 청소부까지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나를 보살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이 솟구쳐 올랐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다. 아주 깊은 차원에서 그들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암에서 깨끗이 나온 지 몇 주가 지난 뒤에도 나는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이해해 보려고 여전히 궁리 중에 있었다. 퇴원한 뒤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어느덧 그런 반응에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비록 내 면전에 대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시 나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그토록 짧은 시간에 건강해진 것을 보고 애써 놀라움을 감추기도 했지만 그 중에는 대놓고 아주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만나는 이들은 누구나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어 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완쾌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걸 설명하기란 참으로 어려웠고 사실 나 스스로도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안우 오빠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임사체험과 관련된 웹사이트라면서 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해 주었다. 오빠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임사체험 연구소라는 곳의 웹사이트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오빠는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경험담이 내가 한 경험과 사뭇 비슷하다면서 한번 둘러보라고 했다. 나는 임사체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런 것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았고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등으로 한두 번 본 적은 있었지만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물론 내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빠가 알려준 웹사이트의 글들을 읽어내려가는데 그만 소름이 돋았다. 내가 겪은 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나처럼 병을 앓았던 경우는 없었지만 저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은 매우 비슷했다. 많은 이들이 확장되는 느낌, 명징함,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됨의 느낌 등을 이야기했다. 아무런 판단도 받지 않는 지극히 크고 조건 없는 사랑만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그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만났다고도 했다. 그리고 우주적 차원의 이해와 지식을 얻었다고도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 수용되고 통합되는 느낌을 경험했다는 사실, 또 우리 모두가 똑같이 보살핌 받고 있다는 알물 얻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많은 이들이 임사체험 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었고 돌아온 목적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내가 느낀 것과 정확히 똑같았다. 몇 개의 글을 읽은 뒤 나는 웹사이트에 이런 배너가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도 임사체험을 경험했나요? 그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나는 클릭했다. 길고 아주 자세히 써넣을 수 있도록 된 양식이 떴고 나는 그것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내 경험을 그렇게 글로 적어본 적은 없었다. 그저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게 말로 설명했을 뿐 그렇게 자세하게 파헤치면서 써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내 경험을 오롯이 털어놓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아주 명확하고 조리 있게 기술하고 싶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 역시 내 체험을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해보게끔 도와주었다. 나는 암에 걸렸던 것,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서 경험한 것, 돌아와서의 경험, 암이 아주 빠르게 사라진 것 등을 아주 자세하게 적었다. 양식에 맞추어 모두 작성하고 기타 안에 추가 사항까지 적고 난 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떴다. 소중한 경험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경험담이 우리 사이트에 게재될지 여부는 3주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밤이 늦은 시간이었으므로 나는 답장이 오려면 좀 기다려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자러 갔다. 그러나 반갑게도 다음날 아침 제프리 롱 박사라는 사람에게서 벌써 메시지가 와 있었다. 롱 박사는 자신이 암 전문의이자 임사체험 연구소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소개하면서 내 경험담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신이 읽어본 경험담 중 가장 특이하다면서 내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내 의학적 상태에 관해 궁금한 것이 많으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는지가 무척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명료하게 잘 적어주어 도움이 되었다며 언제 암 진단을 받았는지, 얼마나 앓았고 임사체험 후 얼마 만에 암이 나았는지 등 내 암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의 질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했고 그는 거의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답장에서는 그가 꽤 들떠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는 내 답변에 무척 기쁘다면서 내 경험담을 자기 사이트에 보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이야기가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말했다. 그 뒤 그는 내 이야기를 임사체험연구소 사이트에 올렸다. 추가 질문에 대한 내 답변도 같이 올라갔다. 그것은 지금도 원본 그대로 그 사이트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롱 박사는 내가 보낸 글들을 받는 족족 출력해서 읽고 또 읽는다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에 내 이야기처럼 놀라운 것은 여지껏 없었던 것이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홀리스틱 홍콩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내 친구 피터 로이드도 내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놀랍다면서 내 이야기를 잡지에 실어도 되겠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나는 임사체험연구소 사이트에 보냈던 글을 그대로 그에게도 보냈고 그는 다음 호에 내 이야기를 실었다. 몇 주 뒤인 2006년 여름, 나는 미국의 또 다른 암 전문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터 코우라는 의사였는데 개인적으로 암의 자연 치유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3주 사이에 각기 다른 두 사람한테서 내 경험담을 이메일로 전해받았다고 했다. 하나는 임사체험연구소에 올라와 있는 글이고 다른 하나는 홀리스틱 홍콩에 실린 글이었단다. 처음 임사체험연구소에 실린 글을 이메일로 받았을 때는 글이 꽤 길어 읽지 않고 있다가 잊어버렸다고 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사를 읽어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홀리스틱 홍콩에 실린 글을 이메일로 받았을 때는 분명 관심이 있을 테니 꼭 읽어보라는 메시지도 있고 해서 글을 읽게 되었다고 했다. 내 이야기를 읽고 관심이 크게 동한 코 박사는 내 친구 피터 로이드에게 연락을 해서 내게 연락할 방법을 물어보았다. 웹사이트에는 그저 아니타 M의 임사체험 이야기라고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터가 코 박사와 나를 이메일로 연결해 주었고 코 박사는 나와 연결이 되자마자 물어볼 게 많으니 전화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나는 그에게 내 경험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특히 병의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내 병력이 적힌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주기도 했다. 그 중에는 내가 입원한 날인 2월 2일에 작성된 의사의 소견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소견서에는 병 상태와 예후가 적혀 있었는데 림프종 4B단계라는 게 당시 의사의 진단이었다. 내가 보내준 서류를 읽고 나서 그가 처음 했던 말은 이랬다. 이거 아무리 봐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였는데요. 코 박사는 내 사례에 크게 흥미를 보이면서 자기가 직접 홍콩으로 건너와 내가 임사체험을 한 병원에서 내 진료 기록을 살펴보고 싶다고 했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10월 중순이었다. 우리는 내가 임사 체험을 했던 병원 로비에 앉아 인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가 경험한 것을 최대한 자세히 알고 싶다면서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행정실로 가 내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병원에서는 두께가 7, 8cm는 좋게 될 법한 커다란 파일을 우리에게 내주었다. 우리는 그 파일을 가지고 구내 식당으로 갔다. 코 박사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자세히 살펴보았고 필요한 서류는 복사도 했다. 나는 롱 박사와 코 박사. 이 두 명의 암 전문의를 만나게 돼 무척 흥분되고 설레었다. 둘 다 내 체험에 관심이 아주 컸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더 큰 목적이 있어서 내가 돌아왔다는 느낌에 확신이 들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겪은 게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니 감사하고 기뻤다. 코 박사는 내가 겪은 일을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지 물었다. 그는 자기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내 병원 기록을 살펴보니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내 사례를 곧바로 연구에 활용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홍콩에 있는 동안 회의를 열어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의료계 종사자들과 나눌 생각인데 내가 거기서 강연을 해주기를 바랐다. 그는 내 사례를 홍콩의 일부 의사들에게 이미 언급했고 내 이야기의 배경이라든지 내가 기존의 관행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이미 해두었다고 했다. 코 박사는 의료계 사람들이 내가 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암이 그 정도로 진전된 상태에서 이렇게 깨끗이 치유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더욱이 그토록 빠른 시간 안에 말이다. 그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점을 꼭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이 부탁을 받고 몹시 흥분되었고 내게 일어난 일을 어서 빨리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강연을 승낙했다. 코 박사는 또 내 주치의였던 브라이언 워커 박사와도 연락을 취했다. 워커 박사는 내 건강 회복 소식에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워커 박사 역시 그렇게 심하게 진행된 암이 그토록 빨리 낫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코 박사는 몇 년간 내 암의 진행 상태를 관찰해온 워커 박사에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들었고 워커 박사는 코 박사가 찾아낸 자료들을 상당 부분 확증해 주었다. 코 박사는 또 지역신문에 연락해서 기자가 회의에 참석해 내 이야기를 듣고 신문에 보도할 수 있도록 조처하기까지 했다. 회의에는 의료계 전문가들, 특히 지역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암 전문 교수들이 많이 참석했다. 나와 코 박사, 그 외 여러 교수들이 초대한 사람들도 많이 왔다. 그 뒤로 코 박사와 워커 박사, 그리고 나는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 섭외를 여러 차례 받았다. 여러 차례의 회의에 참석하고 홍콩 대학교 의료진들을 만나면서 나는 행동 연구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초대되었고 암과 죽음의 심층 심리에 대해 교수들 앞에서 강연하고 자문도 할 기회를 많이 얻었다. 이 주제에 관해 교수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 요청이 꾸준히 들어왔는데 강연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
코 박사는 내 진료 기록에서 찾아낸 것들에 자신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덧붙여 보고서로 만들었고 그것을 전 세계의 암 연구소에 보냈다. 지금까지 그의 질문에 응답이 온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이처럼 극적인 회복을 보인 사례는 전 세계 어떤 연구소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한다. 다음은 코 박사나 나에게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몇몇 해명되지 않은 현상 중 일부이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내 장기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미 기능을 멈춘 상태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다시 기능을 시작했다. 코 박사는 무엇이 장기를 회복시켰는지 그 원인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그는 또한 당시 담당이가 환자 가족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사는 이를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내가 죽음에 임박했음을 공지한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레몬 크기의 종양들이 두개골 하단부터 목 전체, 겨드랑이와 가슴, 복부 전체에 이르기까지 두루 퍼져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종양은 크기가 최소 70%까지 줄어들었다. 코 박사는 장기가 기능을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수십억 개의 암세포가 그렇게 빨리 몸에서 사라질 수 있었는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는 피부 궤양이 심각했고 내 진료 기록에는 내 몸의 피부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므로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입원 시 영양실조가 극심한 상태였고 근육 역시 근력을 이미 소진한 상태였다. 의사의 기록에는 내가 체력을 회복하면 피부 이식 수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상처는 의료진이 수술을 준비하기도 한참 전에 자연적으로 완치되었다. 대략 이 정도가 코 박사 외 전문가들이 그 자연 치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주된 질문. 즉, 몸이 죽음에서 치유 쪽으로 선회되도록 스위치를 누른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답은 의학계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